자, 안녕하세요. 기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복습을 했었죠. 비행기의 네 가지 힘은 무엇인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오늘은 페이지 14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141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안내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시험 범위는 13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안 봐도 되는 부분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원격 수업 시간에 이야기는 했는데, 안 봐도 되는 페이지나 안 봐도 되는 부분, 그리고 추가로 봐야 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평가를 못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워킹 글라이더를 같이 한번 도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한 학생들은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에 가사실에서 제작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하는 학습지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내용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고, 일단은 뭐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목요일, 금요일 날 등교를 하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는 무엇인가?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이다. 배출되는 것은 물뿐이고 유해가스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자, 어떤 자동차일까요? 그렇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자동차냐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합니다.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 물만 나오고 전기를 이용한다. 유해가스는 배출되지 않는다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141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141페이지에 극초음속 비행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돼요. 극초음속 비행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극초음속 비행기는 설명 안 하고, 밑에 있는 초고속 철도 중에서 밑에 그림 4-7이 있을 거예요. 자기부상 철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자기부상 열차는 선생님이 철도 이전 시간에 페이지를 보면은 137페이지 할 때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가면은 되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1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142페이지 더 편리한 수송 기술에 대해서 볼게요.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더 편리한 수송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굵은 글씨체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드론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한번 유심히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드론에 대해서 보는데, 드론 라이트 쇼라는 게 있어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불빛들이 날아다니고 있죠. 이 불빛들이 뭐냐면은 드론에 LED를 붙여놓은 거예요. 드론에 LED를 붙여놓고 미리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날리는 거예요. 동시에 100대 아니면 200대, 300대를 날려서 특정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을 드론 라이트 쇼라고 합니다.
자, 이 드론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수송 기술 첫 번째 드론이에요. 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펜을 꺼내고 사람이 타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조종하여 움직이는 비행체를 우리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드론들이 어디 쓰이느냐? 택배에도 쓰이고 농업에도 쓰이고 군사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산불 관리, 의료 등 다양한 목적에 이제 드론을 사용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여러 가지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면은 평창 2018 개회식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드론들을 띄웠어요. 오륜기라고 하죠. 올림픽의 오륜기인데 오륜기 모양을 드론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하나하나가 여기 불빛 하나하나가 다 드론이에요. 드론. LA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더우먼 영화 있잖아요. 인텔이 원더우먼 드론쇼라고 원더우먼의 그 영화의 모습들을 본따 가지고 드론으로 하늘에 날려서 쇼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홍보도 되게 잘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봤던 영상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긴 DHL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 박스에 들어있죠. 이거 뭘까요? 맞아요. 이 DHL이 세계적인 이제 택배 회사인데 DHL 택배를 배송해주는 드론입니다. 위에 여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고 있죠. 로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돌면서 공중을 떠가서 사람한테 택배를 배송을 받을 사람한테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서 마당이나 어디에 떨궈주고 얘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을 택배 드론이라고 하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뭐냐면 포탄이에요. 포탄. 자, 어떤 목적에 쓰일까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사진은 뭐냐면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실제로 한 4달 전인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사우디 맞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드론으로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드론이 너무 소형이라서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소방 드론이겠죠. 소방 드론이라고 하는데 둥둥 떠가서 실제로 살수차가 물을 뿜는 이제 소방차가 닿지 않는 곳에 위에 드론으로 올라가서 화재 지점에 이제 소화를 시키는 모습이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 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을 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을 한다면 미래에는 운전석이 없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나온 모습은 아니라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컨셉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사람은 이제 승차 조수석 같은데 이제 좌석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고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뭐 화면에다가 찍어 놓으면은 운전수가 없어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반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쌤이 저번에도 말했던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실제로 주행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운전자가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이렇게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을 잡지 않아도 목적지를 오른쪽에 설정을 하면은 목적지에 맞게 핸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앞차가 가까워지면은 멈추고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면은 우회전해야 되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우회전을 합니다. 소리는 조금 줄일게요. 오른쪽 분교 방향
자, 지금 운전자는 핸들을 전혀 잡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 겁니다. 이게 화면이 조금 잘려서 그런데 운전자가 여기 손가락으로 몰래 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몰래 대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속도 보이죠? 지금 83km 정도 되는 속도로 자동차가 알아서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차하고 가까워지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데, 얼만큼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기술이 좀 더 발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도 많이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정말 완벽하게 기술이 발달한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해진다면 엄청나게 편리한 수송 기술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144페이지를, 자, 오늘은 144, 45, 46, 47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47페이지까지 하는데, 단어는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및 대처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혹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뭐 안전하고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동을 하거나 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을 타거나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 범위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아요. 영상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44페이지 버스 안전하게 이용하기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자가용 아니면은 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안전인가요? 에이, 바쁜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위험인가요? 내가 알아서 조심할 수 있어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어디인가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버스. 하지만 바쁜 마음에 안전은 늘 뒷전이 되기 쉬운데요. 시내버스 안전사고 가운데 승하차 사고는 전체의 28%.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해진 승하차 구역 외에 발을 내딛는 행동은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한 발 앞이 아닌 한 발 뒤로, 버스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힐 수 있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만일의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가장 혼잡해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서로 먼저 타기 위해 경쟁하지 말고 승차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승차하기.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승차는 앞문으로 하는 것이 기본. 뒷문으로 승차하면 출입문 끼임 사고는 물론 다른 승객과의 충돌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차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안전한 승차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
내리는 버스 안에선 앉은 자리에서도 서 있을 때도 손잡이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방지턱 구간과 회전 구간 등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특히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절대 금물.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이젠 마음대로가 아닌 안전대로. 우리가 기본을 자, 영상은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4페이지 버스 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데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 실제로 머리를 내밀어서 밖에 있는 나무하고 가로수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밖으로 내밀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차 시에 반드시 좌우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스 사이로 오토바이가 가끔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샛길로 오토바이가 가다가 여기 버스 뒷문에서 내리는 승객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차 시에 뛰어서 내리지 말고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옷이나 가방이 차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끼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방 같은 경우 이렇게 크로스백 같은 거를 매면은 백팩 정도는 괜찮은데 크로스백 같은 거는 길다 보니까 가방 끈 같은 게 여기 사이에 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세 가지 꼭 주의하고, 영상에도 나왔는데 맨 뒷자리 있죠. 맨 뒷자리 다섯 개의 이제 의자가 있는 맨 뒷자리 중에 가운데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안전벨트를, 물론 다른 좌석도 안전벨트를 해야 되지만 이 자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절대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전세버스 타고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뭐 전세버스를 탄다고 하면은 꼭 안전벨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 다음에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옛날에 그 자전거 사고 영상을 넣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전거 사고 영상을 넣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사고는 누가 제일 많이 내나?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 13세에서 20세가 제일 많아요. 13세에서 20세가 제일 많고 460건 가해자 피해자인 경우도 387건으로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런 자전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발 고정시키는 자전거를 픽시 바이크라고 하거든요. 픽시 바이크라고 하는데 이거 브레이크 없이 절대 타지 마세요. 오른쪽같이 생긴 자전거 절대 브레이크 없이 타지 말고 적어도 앞에나 뒤에는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의 부상 부위는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은 게 머리예요. 머리고 어깨, 팔꿈치, 팔, 무릎, 다리가 있는데 다쳤을 때 제일 치명적인 부위도 머리예요. 그럼 머리를 보호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헬멧을 써야겠죠. 자전거 헬멧을 꼭 써야겠죠. 자, 영상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두 바퀴 자전거. 자전거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안전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는 1200만 명. 자전거 인구가 늘어난 만큼 매년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활 속 작은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면 자전거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필수인 안전모. 하지만 안전모 착용률이 3%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 사망사고의 89.4%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이제 이사의 법칙을 기억해주세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시 눈썹 위에 손가락 2개의 공간이 남도록 착용하고 양손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안전모 끈이 Y자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남기고 끈을 잘 조여줍니다. 또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알아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전거 안전 수칙 중 하나. 도로 표지판을 정확히 알고 정해진 곳에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판, 자전거 전용 차로 표지판이 있는 곳에선 자전거를 타도 괜찮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전거 횡단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안전수칙. 자전거 이용 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만큼 자전거를 이용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란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지켜주세요. 자전거는 안전하게. 자전거는 올바르게.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헬멧 착용하는 겁니다. 헬멧 착용. 자, 책 잠깐만 볼게요. 145페이지 책 보면 자전거 볼게요. 자전거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한다. 두 번째, 주행 시 손을 놓고 타지 않는다. 휴대폰 잡지 않는다. 세 번째, 야간 주행 시 전조등 켜고 반사체를 부착한다. 자, 이거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행자들 있잖아요. 내가 보행을 할 때도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은 꼭 좌우를 꼭 확인을 하고 혹시 야간이라면은 전조등 킨 자전거나 아니면은 전조등 자전거 소리가 들린다면 꼭 좌우나 아니면은 뒤를 후방을 조금 주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자전거를 선생님도 좋아해요. 좋아해서 가끔 한강에서도 나가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이거 왜 걷죠? 실제로 조금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봤고 사고도 몇 번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썰 같은 거는 조금 풀어주긴 할 텐데 일단은 자전거는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144, 145는 자전거하고 버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만 언급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실 승무원분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야 되는 버스와 자전거만 언급하고 1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스 이용 시 사고 대처 방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책에 나와 있는 것부터 읽어볼게요. 화재 발생 시 차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문으로 내리기 어려운 경우 비상 탈출용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고속도로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버스가 화재가 발생 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차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버스가 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점선으로 그래야 되는데 버스가 이렇게 한가운데 있었을 때 이쪽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좌우를 주시를 하고 인도 쪽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일단은 불이 나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불이 나면은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버스에는 비상 망치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겼거든요. 여러분들도 버스 탈 때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전복이 됐다거나 나가기 힘들 경우에는
망치를 가지고 유리창을 내려쳐야 됩니다. 유리창을 내려쳐서 유리를 깬 후에 탈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외의 상황은 일단은 중학생 수준에선 일단은 주변의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갑자기 사고가 났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콕을 개방하여 탈출한다. 두 번째, 화재 발생 시 전동차 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압한다. 세 번째, 연기가 많이 날 때는 젖은 수건, 화장지,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비상콕, 이거는 비상정지 버튼인데, 비상정지 버튼, 열차를 정지시킬 경우 커버를 깨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비상정지를 합니다. 비상시 문 여는 방법, 덕기 열고 오른쪽 돌리고 출입문을 손으로 열 수 있습니다. 출입문 비상 핸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연기가 많이 날 때, 만약에 진짜로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는 일단은 전동차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전동차가 멈춰 있는데 불이 났다. 그럼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시 가방에 생수 같은 게 있다면은 생수에 옷도 좋아요. 수건이나 화장지가 만약에 없다면 옷에 묻혀서 옷을 이렇게 벗고, 외투를 벗고 물을 묻힌 다음에 코를 무조건 막아주세요. 이 연기를 계속 들이마시면은 폐 섬유가 다 굳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 의사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젖은 수건이나 화장지로 막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선박 이용 시 사고 대처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을 경우 반대 방향의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두 번째, 폭발음이 들리거나 배에 충격이 있을 경우 선실에서 벗어나 탈출이 쉬운 갑판으로 나간다. 세 번째, 탈출 시 바닷물 속은 엄청나게 추우므로 옷을 최대한 껴입은 후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은 후 뛰어든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더 이제 안전을 요할 수 있는 방법은 구명조끼 위치를 일단 확인을 하세요. 구명조끼 위치 확인하고 비상대피 통로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실 내부에 서 있을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객실 내부에 물이 꽉 찼을 경우에는 벗어나야 되는데 물이 둥둥 부력 때문에 둥둥 떠가면은 출입문을 찾을 수도 없고 밖으로 벗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실 내부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 악화 시 배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린다거나 좌우로 흔들릴 경우에는 갑판 밖으로 절대 출입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양수산부에서 선박 안전 교육이 있어요.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빠진 내용이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내용이 항공기 이용 시 사고 대처 방법과 자전거 이용 시 사고 대처 방법은 안 했는데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항공기 이용 시 사고 대처 방법은 승무원이나 기장분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내 방송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 사고 대처 방법은 또 읽어보는데 우리 중학교 수준에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19에 신고하세요. 제일 먼저는 119나 주변에 이제 성인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고 책에 나와 있는 부상자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만지지 마세요.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는 시키는데 만약에 골절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쉽사리 그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무조건 119에 신고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자, 그러면은 해양수산부 선박 안전 교육을 한번 여객선 안전교육. 첫째, 여객선 승하선시 및 선내 안전질서 유지. 안전한 승차를 위해 승객은 시선당,
자동차는 20분 전에 승차를 맡아야 해요. 2014년 6월부터 승선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승선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선내 안전질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출입통제구역은 들어가면 안 돼요. 둘, 계단 이용 시 손잡이를 잡고 이동해주세요. 셋, 갑판 난간의 기본 용도는 위험해요. 넷, 갑판 위에서는 절대 뛰면 안 돼요. 안전을 위해 서로 잘 지켜야겠죠? 둘째, 손내 구멍조끼 착용. 구멍이 좁대요. 구멍이 먹거리요. 잠깐, 구멍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표시는 국제적으로 쓰이는 표시이니 기억해 두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시 행동명. 하나, 폭발음이나 충돌이 감지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큰 소리로 사고 소식을 알립니다. 둘, 국민안전처 하나, 둘, 둘에 사고를 신고하여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셋, 구명조끼를 착용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갑판 위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선박 안전교육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청소년 선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만약에 선박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보통 놀러 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혹은 해외에서도 뭐 스노우콜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뭐, 배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구명조끼를 입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갑판 위로 이동한다. 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7페이지까지 내용을 봤는데 쌤이 아까 말을 안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면은 수행평가 못한 학생이 있죠. 수행평가 못한 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마무리 학습지를 할 거예요. 저번에 우리 워킹 글라이더 날린 거 있죠? 워킹 글라이더 날렸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뭐 베르누이의 법칙이라던가 지면 효과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아마 화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봤던 학생들은 안 들어도 돼요. 뭐 출석 체크도 안 할 거고 안 들어도 되는데 저번에 수행평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못한 학생들은 이 내용을 듣고 오면은 좋겠죠. 듣거나 안 듣는 거는 듣거나 안 듣거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